철의 주재료인 철광석은 철과 산소가 단단히 결합된 형태인데 이 철광석이 철이 되려면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석탄의 탄소다. 이 재료들이 바로 철강 생산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용광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석탄을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철광석에 열을 가해 덩어리로 만든 것을 소결광, 석탄을 고온에서 쪄내 덩어리로 만든 것을 코크스라고 한다. 키가 높은 화로라고 해서 고로라고 불리는 용광로. 소결광과 코크스를 이 용광로에 집어넣고 섭씨 1200도 이상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으면 비로소 쇳물이 된다. 작은 쇳덩어리가 쇳물이 되기까지는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데 이 과정을 제선 공정이라고 부른다. 제선 공정에서 만들어진 쇳물은 탄수와 불순물이 많아서 부러지기 쉽고 단단해서 가공하기도 어렵다. 지금부터가 강철이 만들어지는 제강 공정이다. 쇳물의 불순물 제거를 위해 석계석과 함께 전로에 넣고 산소 바람을 불어넣는다. 그러면 불순물은 석계석과 함께 슬래그라고 하는 찌꺼기로 떠오르는데 이 찌꺼기를 걷어내면 비로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쇳물이 만들어진다. 바로 강철이다. 쇳물을 만들어내는 용광로 공정, 그 다음에 이것을 가져가서 다시 한번 출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런 재료로 만들어내는 제강 공정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개의 공정에서 철강 제품의 모든 품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쇳물을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일단 제강 공정에서 생산된 쇳물을 주형이라는 틀에 넣는다. 그리고 연속 주조기를 통과시키면 냉각, 응고를 반복하면서 고체 상태로 만들어지는데 철강 반제품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반제품은 두꺼운 널빤지 모양의 슬래브를 비롯해서 블룸이나 빌릿 등으로 만들어진다. 반제품은 가공돼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아변이다. 가열된 철강 덩어리를 회전하는 두 개의 아변기 사이로 여러 번 통과시키면서 연속적인 힘을 가해서 느리거나 얇게 만드는 방법이다. 아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제품이 열연 강판인데 주로 수도관이나 각종 파이프를 만드는 강관유 소재로 쓰인다. 이 열연 강판을 한 번 더 아변하여 표면을 다듬으면 얇은 냉연 강판이 되는데 냉연 강판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된다. 강목처럼 생긴 빌릿으로 철강 제품을 만드는 방법은 좀 다르다. 빌릿에 열을 가해서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키면 철사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선재라고 한다.
선재는 철을 길게 뽑은 것으로 그 단면이 원형이나 사각형, 육각형 등으로 다양한데 못이나 나사, 볼트와 너트, 베어링 강 등에 사용된다. 주형에 쇳물을 부어 일정한 모양으로 찍어내는 것은 주조라고 한다. 틀에 모양을 찍어내는 방법인데 아변으로 제조할 수 없는 복잡한 모양의 기계 부품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 옛날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고 두드려서 낫이나 호미 등을 만들던 방법도 철을 가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된다. 바로 단조다. 주용으로 모양이 잡힌 쇳덩어리를 강력한 프레스로 누르거나 망치로 때려서 원하는 형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만든 제품을 단조품이라고 하는데 선박 엔진에 동력을 연결시키는 샤프트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가공법에 비해 재질이 치밀하고 단단한 것이 단조품의 특징이다.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운송수단 중 하나인 자동차. 철의 대량 생산이 없었다면 자동차의 대량 생산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자동차의 철강이 사용되는 비율은 약 60% 정도다. 자동차를 지탱하는 구조재는 물론이고 판넬류, 보강재, 부품에 이르기까지 철강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을 정도다. 철강이 안전이란 요소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소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동차 강재는 상당히 다양한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데요. 그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충돌 특성이 좋아야 됩니다. 차량이 충돌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탑승객이 타고 있는 그 공간이 보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강한 재료를 쓰게 되면 오히려 그 강한 재료들이 그 탑승 공간을 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약한 걸 쓰게 되면 이제 다른 게 또 이렇게 밀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태는 충돌을 했을 때 그 자체적으로는 제일 많이 변형이 되면서 안에는 영향이 없도록. 자동차용 강재가 무조건 튼튼하다고 좋은 건 아니란 얘기다. 강한 곳은 강해야 하지만 찌그러져야 하는 곳은 잘 찌그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도에 맞는 강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로 판넬류,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껍질을 만드는 부분은 아주 그 연한 강재, 아까 얘기했던 IF강 이런 걸 많이 쓰고, 그다음에 그 구조를 만드는 경우에는 이 중간 정도의 강도, 그리고 뒤에 가장 그 힘을 많이 받쳐주는 보강재 부분은 강도가 가장 높은 그런 강재를 사용합니다. 자동차용 강재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연비와도 직결되는 하이테크 제품이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는 경량화다. 전 세계가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철강 소재나 가공법을 개발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자동차 경량화와 관련해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가 하이드로 포밍, 애갑 성형이다. 엔진 크레들이란 부품을 예로 들어보자. 엔진을 올려놓는 받침인 이 부품은 기존의 프레스 가공을 할 경우 좌우와 앞부분을 상하로 나눠 총 6개의 부품을 용접해서 만든다. 그런데 하이드로 포밍으로 엔진 크레드를 만들 경우 튜브를 이용해 한 번에 가공할 수 있다. 총 6개의 부품이 필요하던 것이 한 개로 가능해지고 당연히 용접선도 없어진다. 굽힘 성형을 끝낸 튜브 안쪽으로 높은 수압의 물을 쏘아주면서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하는 것이 바로 하이드로 포밍이다. 하이드로 포밍은 원하는 부품의 형태가 아무리 복잡해도 수압이 고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두께와 강도가 균일하게 성형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이드로포밍 공법을 이용하게 되면 그 튜브를 이용해서 한 번에 성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형을 하게 되면 용접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품의 강도가 좋아지고 따라서 자동차 경량화를 약 25% 정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TWB도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첨단 성형 기술이다. 두께와 강도가 서로 다른 강제를 레이저로 용접해서 한꺼번에 성형하는 기술이다. 실제로 자동차의 모든 부분들이 무조건 똑같은 강도로 튼튼할 필요는 없다. 문짝만 해도 주변부와 중심, 위아래에 필요한 강도가 다 다르다. 이렇게 다양한 강도의 강제를 하나의 강제로 맞춤식 재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TWB다. TWB는 적정 강도의 강판을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무게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첨단 공법 중 하나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도 철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타이어다. 많은 사람들이 휠을 떠올리겠지만 놀랍게도 타이어 자체에 철강이 사용된다. 스틸 타이어 코드라고 하는 바로 이 철사가 자동차 타이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스틸 타이어 코드는 가느다란 철사를 여러 번 꼬아서 만든다. 아예 고무 사이에 스틸 타이어 코드를 붙인 다음 타이어로 성형을 한다. 타이어가 쉽게 펑크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스틸 타이어 코드라는 철강제 덕분이다. 고무로만 사용하게 되면 고무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져야 됩니다. 근데 타이어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상대적으로 사용되는 고무의 양을 갖다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럼 타이어 무게를 갖다 감소시키고 결국은 자동차 연비를 갖다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형상과 압력을 유지하고 고속에서도 쉽게 펑크나지 않게 하는 일이 바로 스틸 타이어 코드의 역할이다. 철은 현대인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160층으로) 전체 높이가 810m인 버즈 두바이. 지구의 스카이라인이 매일 업그레이드되는 가운데 내년이면 이 버즈 두바이가 세계 최고층의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지구촌의 고층화 경쟁 역시 철이 있어서 가능했다.
건축이 먼저가 아니고 철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철을 어떤 품질의 철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축에서는 항상 니드가 있었는데 그 니드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됐는데 요즘 쓰이고 있는 이 강철이라는 것은 탄소를 대폭 줄이고 용접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러한 그 재료인데요. 이 강철이 생김으로써 비로소 우리들이 지금 얘기하는 100층짜리 건물, 예를 들어서 1929년에 또는 31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그러한 빌딩들을 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건축에 철골이 사용된 것은 최근 일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흔한 콘크리트 건축도 그 뼈대는 철근이다. 철근이 건물의 주요 소재인 콘크리트를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지어지는 고층 빌딩을 중심으로 철골이 보강제 역할이 아니라 아예 주요 소재가 되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 H형강이라는 건축 구조용 강이 그 주인공이다. H형강은 단면이 H자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강철의 특징이라면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높고 지진에도 잘 견딘다는 것이다. 1cm당 콘크리트 또는 석재가 받을 수 있는 강도는 한 300kg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철재는 1cm당 1제곱센티미터당 한 2,450kg 정도를 최소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도가 한 8배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큰 구조물을 세우는 그런데 철이 주로 쓰여졌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가 이제 많은 건축물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살기 편하고 좋은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콘크리트와 강철의 압축 강도를 측정해 본 결과 그 패턴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콘크리트는 급속히 무너지면서 깨지는 반면 강철은 천천히 휘어진다. 연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연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 어떤 힘을 받았을 때 그게 갑자기 탁 끊어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천천히 그 힘에 반응을 함으로써 우리들이 충분히 이게 무너질 것이라는 걸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강철이 구조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선 강도와 함께 변형 능력이 요구된다. 양쪽에서 잡아당겼을 때 쉽게 부서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버티는 힘인 인장력은 철의 강도만큼이나 중요한 특성이다. 강철이 건축의 주재료가 되면서 그동안은 상상도 못했던 규모의 건물들이 생겨나고 있다. 초고층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강하고 더욱 가볍고 더욱 실용적인 철강제를 만들기 위한 소재 연구는 물론 강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구조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미 100층이 됐을 때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금 현재 기술로서 갖고 있는 철강 생산 기술의 한계에 거의 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강도에서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더 강한 그런 소재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한 500층이라는 건물들이 가능할 것 같다. 포항시 지곡동. 외국 엽서 속의 한 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 집들은 모두 스틸하우스다. 스틸하우스란 힘을 받는 부분인 구조재에 경량철을 사용해서 지은 집을 말한다. 물론 벽면 등 마감재는 돌이나 유리 등 다양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게 된다. 철로 지어진 집이라면 차갑고 딱딱할 것이란 상상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의 면적이 줄어들어 내부 설계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스틸 하우스를 떠받치는 강재는 자동차에 쓰이는 것과 동일한 소재다. 그리고 스틸 하우스용 강재는 공장에서 생산된 규격화된 제품으로 자유로운 설계와 재조립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스틸하우스로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힘을 받는 부분을 이제 전부 스틸이 부담을 하는 거고, 또 그 스틸이 그 내부식 처리돼 있는 이제 품질이 안정된 자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품질 면에서 이제 그 안정된 품질 가져올 수 있고, 또 시간도 빨리 단축해서 집 지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스틸 하우스는 목조 건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는데 철골을 세우고 집이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일반 주택보다 한 달 정도 짧은 2개월 정도다. 스틸 하우스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골조 등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이다.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만나는 스테인리스 스틸. 이 스테인리스 강이야말로 철의 진화의 산물이다. 19세기 중반, 철이 일상생활에 폭넓게 사용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골칫거리가 있으니 바로 녹이다. 원래 철이란 광석에서 산소를 강제로 떼어내고 얻은 소재다. 그래서 철은 자연 상태에서 공기에 노출되거나 물을 만나면 쉽게 산화물로 돌아가 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녹이다. 이 녹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 바로 스테인리스 강이다. 어떻게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녹슬지 않는 철이 탄생했을까? 정답은 합금이다. 철은 거의 모든 원소와 굉장히 좋은 합금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의 원소 중에 한 두세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원소와 합금을 만들어내지요. 바로 이 합금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철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성능을 얻어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테인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롬을 13% 정도 함유한 강철은 쉽게 녹슬지 않는다는 점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스테인리스 강이 탄생했다. 현재 스테인리스 강은 고철과 크롬, 니켈을 합금해서 만든다. 스테인리스는 전기로 방식을 이용해 만드는데 고철과 크롬, 니켈을 넣고 탄소막들을 꼽아 전기 아크로 가열해 쇳물을 만든다. 전기로는 철광석 대신 고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용광로 공정을 생략하게 된다. 전기로에서 만들어진 쇳물에서 불순물을 걷어내고 탄소를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서 스테인리스 덩어리인 슬래브를 만들게 된다. 스테인리스 강의 경우에는 강 중에 크롬을 첨가하게 되고 그 크롬이 대기 중에 물이나 공기와 그 반응을 할 때 크롬 옥사이드라는 크롬 산화물 피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산화물의 특성은 굉장히 얇은데요. 한 30옹스트롱 정도의 두께로 사람 머리카락 두께 한 3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투명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굉장히 치밀하고 견고해서 외부의 충격에 강하며 또한 그 외부로부터의 공기나 물의 접촉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테인리스 강을 만드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니켈의 가격이다. 기존 300개 스테인리스 강의 생산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고가의 니켈을 첨가하지 않으면 크롬과 같은 합금의 성분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엔 가공성이 떨어져 제품화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니켈을 첨가하지 않으면서도 가공성을 높이는 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됐고 400개 스테인리스 강이 개발됐다. 새로 개발된 400개 스테인리스 강은 열피로 특성이 우수해 자동차 배기계에 사용되고 또 표면 광택이 더 우수하다는 장점도 있어서 건축재나 가전용품, 주방 가구와 같이 높은 가공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하고 있다. 스테인리스의 두 번째 진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Each passing day, I find surrender to love. 철을 친환경 소재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활용성이다. 우리 주변의 철강 제품 50% 이상은 재활용된 것들인데 철을 재활용할 경우 새로 철강 소재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의 3분의 1밖에 사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철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틸캔은 대표적인 철 재활용품 중 하나다. 특히 몸통과 아래 뚜껑이 하나의 조각이고 윗뚜껑만 따로 재단해서 용접하는 투피스 캔은 하이테크 제품이다. 투피스 캔을 만드는 철판은 두께 0.2mm 내외의 특수 강판으로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일단 컵 모양을 성형해서 옆면을 얇게 늘려서 캔을 만든다. 그리고 뚜껑을 따로 만들어서 붙이면 된다. 투피스 캔은 옆면에 이음선이 없고 3피스 캔에 비해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스틸 캔이 보관 용기로 주목을 받는 이유, 그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매력적인 특징에도 불구하고 제철업이 오랫동안 굴뚝 산업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 석탄이나 철광석을 덩어리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연기 때문이다. 이 한계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50여 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추진됐는데 지난해 드디어 국내에서 획기적인 공법이 개발됐다. 바로 파이넥스다. 원료를 괴광 덩어리로 만드는 공정을 없애고 그냥 이 하나의 그 반응로 하나 가지고 이제 샘물을 생산함으로써 이제 그 두 개 공정 앞에 그 공해가 발생하는 두 개 공정이 없어지니까 그를 통해서 이제 설비 투자비도 절감하고 공해 방지도 되고 제조 원가도 절감하고 이런 걸 뭐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는다 그럴까요? 이런 효과를 얻는 그 프로세스로서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우리가 파이넥스라 이렇게 명명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기존 제철 공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철광석을 소결광으로 만드는 과정과 석탄을 코크스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런데 파이넥스는 골치 아픈 이 두 공정을 과감히 생략했다. 사전 가공 과정 없이 철광석과 석탄을 가루 형태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파이넥스 공법은 이 두 단계를 생략함으로 제조 원가를 낮췄다. 그뿐 아니라 파이넥스 공법에서는 기존 고로 공법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일반 석탄까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원료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역시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200년 넘게 계속되어 온 이 두 과정을 생략함으로 얻게 되는 효과. 그것은 경제성 그 이상이다. 바로 친환경적 효과인데, 파이넥스 공법으로 철을 생산할 경우 기존 공법에 비해 황산화물은 3%, 질소산화물은 1%, 분진 발생량 또한 28%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추게 된다. 드디어 친환경적인 신철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금세기 들어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조선의 역사. 역시 철이 있어서 가능했다. 선박이 점점 대형화되면서 100mm 이상의 두꺼운 후판을 사용하는데 두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강도다. 강도를 높이기 위해선 합금을 해야 하는데 합금을 하면 할수록 강도는 높아지지만 용접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합금 온수를 가능하면 적게 쓰고 그 가공 열처리, 그러니까 압연하고 냉각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와 같은 성질을 확보하는, 그 강을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뜨거울 때 두드리고 물을 뿌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정립이 상당히 미세하게 됩니다. 그 동일한 그 성분계일지라도 미세화되고 강도는 올라가게 되고 인성은 나빠지지 않고요. 그와 같은 옛날에 그 선인들의 지혜를 실제 그 생산되는 프로세스에 응용한 기술이 지금 TMCP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MCP 강판이란 합금이 아니라 열 가공체어로 만들어진 고장력 강판이다. 용접이 용이할 뿐 아니라 기존 후판보다 두께는 얇으면서도 강도는 높아서 선박의 무게까지 줄일 수 있는 철강이다. 하나, 둘, 셋. 합금을 넘어서 철강 조직 자체를 제어해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낸 것이다. 철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특히 다양하고 특수한 표면 처리는 철을 미래지향적 소재로 만든다. 녹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표면에다가 다른 이물질들을 피복을 시키는, 즉 도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고분자로 해서 피복을 시켜서 여러 가지 우리 실생활에 할 수 있는 기능성들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마무리 작업하는 그런 작업이 표면 처리 작업입니다. 표면 처리강 중에 내지문강이라는 것이 있다. 손자국이나 지문이 남지 않게 1마이크로미터 내외 두께로 수지 코팅을 한 것이다. 내지문강은 지문 성분으로 녹이 발생하는 것까지 방지할 수 있는 첨단 소재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기 세정강은 빗물에 먼지가 쉽게 제거되는 강판이다. 소수정강은 빗물이 방울을 이루며 오염물질과 함께 굴러내리면서 표면을 닦아낸다. 그런가 하면 친수성 소재로 표면 처리를 할 경우 물이 표면에 넓게 퍼지면서 오염물질을 닦아낸다. 비가 오면 건물이 스스로 청소를 하는 미래지향적 소재가 아닐 수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소재에 속하는 철. 철은 화학과 만나면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고유 영역을 계속 확장시키면서 미래 소재로 발돋움하고 있다. 철이 가장
값싸고 또 가장 변형하기 쉬운 게 철이고 또 지구상에 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철이기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영원히 우리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가지고 같이 존재하게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상상을 이상을 현실화시켜 주는데 필요한 소재가 철이 가장 손쉬운 소재가 아니고 손쉬운 소재고 가장 경쟁력 있는 소재가 아닌가. 바로 철강의 진화점이 어딘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상상력의 한계가 바로 철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의 진화의 목표입니다. 철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왔고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여왔다.